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그래도 양시장으로 저가 매수세가 또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점은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고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선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6월을 앞두고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는 섹터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통신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종목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좀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소식부터 오늘은 하이브 그리고 어제는 SK까지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관련 이슈 보고 가시죠. SK가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SK 주식의 주가는 9%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16만 9,5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재산이 모두 다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인물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좀 역사를 보시면요. 2022년 12월에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을 665억 원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심으로 가면서 앞에 있었던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조 3천억 원을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역사 함께 보실까요? 네, SK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먼저 보시면요. 최태원 회장이 SK 지주사의 주식을 17.7%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주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노소영 관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핵심을 파고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다 분할 대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은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라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최종현 전 회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의 부친입니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노 관장과 함께 재산에 좀 기여를 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은 4조 원대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이에 따른 65%를 그리고 노 관장은 35%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유형적 기여와 무형적 기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여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 있었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한 건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까지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핫한 이혼 소송이 된 겁니다. 1991년도에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는데요.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의 약속 어음을 6장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최종현 선대 회장은 지금의 SK증권이 됐습니다. 태평양 증권의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SK증권의 사실 시초로 돌아가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유형적 기여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 있었습니다. 유형적 기여에는 SK증권이 해당이 됐는데 무형적 기여에는 SK텔레콤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선사업 통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요. 최종현, 최태원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존재로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 활동을 했다라고 법원이 이렇게 그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이 그 일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증권과 SK텔레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오른 것은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장에 좀 녹아들었기 때문인데요.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의 지분을 17.73%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 SK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 지분이 25.5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지분을 잘 지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반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각을 해야 하는 건데 만약에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주식담보로 대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 측에선 사실상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SK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K뿐만이 아니라 SK 계열사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오르지 못했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오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관련 이슈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그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통신 3사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시장을 맞이하기 전에 6월 시장이 맞이하기 전에 좀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희망이 보이면서 이렇게 오늘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6월을 맞이하기 전에 통신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통신주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신주의 악재다라고 불렸던 단통법 폐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희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를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폐지 법안인데요.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폐지에 대해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재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라면 이 폐지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제4사의 이동통신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스테이지 X에서 5G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낙찰을 좀 받게 되면서 우선 그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4천억에 달하는 자본금을 이 기업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납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 이 지금 4사 이동통신사가 출범하는 데는 조금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기존 통신 3사에는 경쟁 과열이 조금은 아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도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단에서는 성장률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KT의 무선통신 가입자가 1년 7개월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우려하기는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KT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의 감소세가 LG U+에서는 증가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나 이 섹터별로 좀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3사에서는 5G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KT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G U+나 SK에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내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업황 전반적인 흐름이라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 통신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AI 산업의 성장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AI 산업 최근에 워낙 두각을 받고 있지만 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동통신사들이 그 제공업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봤다시피 이동통신 매출이 성장률이 1%였는데 이 각 기업들 안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0%씩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우선 SK텔레콤에서도 여러 가지 좀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해서 설문 타겟을 만드는 이 플랫폼을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실내외 유동인구 데이터 AI로 좀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리트머스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 안에서도 좀 힘을 확장하려는 의지도 보여지고, LG U+ 역시나 이 AI 양계 솔루션을 개발을 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이 스마트팜에 더 힘을 내보겠다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KT 역시나 이 주 회사로 있는 머니게이트에서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던가 AI 교육 플랫폼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이 AI 시장,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통신사도 함께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라면 정말 6월에 기대치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신주부터 또 뭐 SK,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브까지 오늘 파이널샷과 함께 심도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금리 반락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실업수 정부수당이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는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부분이죠. 이제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방향성이 좀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전이죠. 오전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이 단 6천 계약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지수의 반등을 일으키는 데는 좀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업종을 본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금융주를 포함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중요한 것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52주 신고가에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이제 낙폭 과대주로 수급이 유입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던 업종,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 없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의 이제 흐름을 조금 종잡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아이폰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또 이제 반도체에서 보았을 때는 그 HBM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MSCI 지수가 오늘 리밸런싱이 됩니다. 결국에 편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장 막판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죠.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증권, 강원랜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될 텐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편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종가 부근에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유의하자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개별 이슈가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좀 어떤 이슈에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우주항공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컨택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셀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정 이후에 큰 그림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택은 위성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분석해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이 어제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45년까지 화성에 깃발을 꽂겠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투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약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만 보더라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컨택 같은 종목은 시세가 분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했고 오늘 시세가 분출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매물에 잡아먹혀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다는 점 생각해 보면 지금 구간에서 부담 없이 추가 상승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우주항공 관련주는 사실 장 초반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그 힘을 좀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컨택을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는데 이 종목이 참 안 가서 의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호석 차장님께서 딱 때마침 컨택과 관련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지금 또 이 주가 수준이라면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31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0.45% 상승하며 2,647선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0.27% 강보합권에서 8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이렇게 덜어내면서 3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6,32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7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양시장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달인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선물도 많이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또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우선 지금은 어디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도 그랬지만 네. 미국 시장이 장 끝나고 이제 갭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대폭 좋아지면서 지금 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모두 다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매장들이 지금 다 좋은 호황을 보이면서 시간외에서 한 23% 가까이 올랐다, 20% 이상 올랐다라고 보고 이제 장중에도 한 4% 올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죠,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쪽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품 중심으로 소비재가 강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패션까지 이제 넘어왔고요. FNF 같은 경우는 또 FNF 홀딩스에서 자사주를 FNF의 그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사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한 4% 이상, 장중에는 한 6%까지도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의류 섹터가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거고요.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뽑은 이유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실은 뭐 특별하게 화장품, 의류 빼고는 약간 좀 개별 플레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실적이 좀 되거나 뭐 수주를 받았거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바이오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세론의 기운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바이오는. 나머지 이제 종목들 보면 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살짝 조정받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관련된 뭐 반도체 종목도 일부 종목들은 또 급등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키워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오늘도 화장품, 소비재 안에서도 사실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화장품에 이어서 의류까지 그 흐름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흐름의 중심은 또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러한 흐름 6월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내네요. 오늘 현물 같은 경우는 네. 팔아내고 있는데 선물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좀 하단을 보니까 국내 증시가 외국인 선물 매도에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냈던 키워드는 외국인 선물에 좀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어제 외국인 선물이 좀 크게 매도가 나와주면서 출렁임이 나왔던 상황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매도에 대한 폭이 줄어들고 있고 야간 선물에서 선물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당겨져 왔습니다. 국내 증시 쪽에서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 대해서도 약 6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와줬는데 그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약 6천억 정도 나왔고 금융투자도 5,800억 정도가 나왔던 만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이고 있는 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 좀 강하게 댕기면 금융투자도 함께 따라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선물 쪽에서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좀 흔들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PC 쪽에서의 지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만 선물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매도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이제 수급 플레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 수급을 유의미한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어제까지는 좀 덜어냈는데 오늘은 선물 시장 안에서 담아내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지수를 지지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이번 주의 이 흐름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좀 띄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T,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번째로는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변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매수했던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는 기업들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은 3톤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윤성 FNC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는 흐름들 봤더니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오늘 SK 세 번째로 현재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 하이브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로는 한울바이오파마, 그리고 네 번째는 SK스퀘어, 다섯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오늘 기관들은요, 인그루드랩을 가장 코스닥 안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크림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관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우진엔텍, 다섯 번째로는 PNT 올라와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엔캠 가장 먼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P위성 오히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젠, 그리고 네 번째로는 J2K 바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테크윙과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APR과 아모레퍼시픽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테크윙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 방금 좀 전에 외국인 매수 특징주로 확인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또 상승세도 좋네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사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5월 달에는 안 산 날보다 판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사랑하는 최애 종목 같은데 장비주 중에서 일단 테크윙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보면 테스트 장비,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이제 탑픽을 찍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좀 부각받았죠. 예전에는 좋다는 거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장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근데 SK하이닉스랑도 거래를 하고요. 최근 들어는 마이크론과의 또 계약이 많았고요. 키옥시아라든지 인텔, 지금 인텔도 지금 TSMC 따라잡는다고 난리치고 있죠. 예. 임페리온 같은 회사들이랑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제 콜이 나오고 있고 그 여파로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대표회사가 13.47%를 갖고 있는 나윤성 대표인데 이 대표님이 이제 최근 들어 이틀 나눠서 5만 주를 조금 넘게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좀 한미반도체를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예, 한미반도체 그 대표이사도 계속 샀죠. 예, 작년 9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9월부터 계속 공실라 외치면서 사셨는데 이걸 좀 따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몇 종목 빼고는 안 좋은데 테크윙이 좋은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네. 사도
물려도 뭐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예, 이제 이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HBM 관련된 특화된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는 거의 지금 테크윙이 독보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쪽으로 보면 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좀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물리더라도 접근해 보시기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술력과 수급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오늘 화장품 관련주를 또 강력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APR, 뭐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기는 하는데 계속 더 갈까요?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오늘 핫한 종목군 섹터 다 들어가 있죠. 의류도 하고 있고 화장품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렇네요.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관이 매수를 했냐라고 보면은 4월 11일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점을 딱 찍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기업의 좀 추세를 굉장히 크게 돌렸던 시점이 4월 26일, 27일 그때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2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가 되면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째 약 6%이다 보니까 현재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의 향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떻게 당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계속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리포트들을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화장품 섹터 굉장히 요즘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화장품 섹터로 보는 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기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다시 한번 수급이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수급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약 3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앞으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이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60%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0%로 좀 다운이 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는 만큼 현재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기업이 6개월이 안 된 신규 상장주라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요소이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있는 라인들이 첫날 상장했을 때의 물량들입니다. 좀 더 땡겨보게 되었을 때 지금 첫날 트레이딩했던 물량들 외에는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물량들 한 달, 두 달 동안의 물량이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서 현재 위로 갈 수 있는 좀 폭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APR이라는 종목을 현재로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APR 뭐 의료부터 화장품까지 재료도 많은데 특히나 홈 뷰티 디바이스의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시장 자체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APR의 메디큐브 AGR이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이러한 상승세라면 미래 전망까지 좀 매출단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APR의 2분기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네.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카지노 쪽에 지금 뭐 파라다이스나 SKL도 좋지만 롯데관광개발이 좀 핫하게 반응하는 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4월 한 초순부터 4월 한 중순부터죠. 4월 초? 예, 한 10,000원 돌파할 때부터 제가 이거 봐야 된다 그랬는데 자꾸 안 움직이고 계속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좀 의미 있게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이상 들어왔고 기관도 한 7만 주 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이상 사는 걸로 봐서는 뭐 이제부터 좀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관광개발인데 롯데그룹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예, 이름만 빌려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롯데그룹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예, 전혀 상관없는 회사고요. 네. 오히려 제주도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업체고 주력은 드림타워를 운영하지만 사실은 카지노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중국인들의 방문객이 지금 그러니까 직항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제주도 직항도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5월 달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5월 달 예약률이 아마 거의 풀로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봤을 때 한 90% 정도 육박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이 끝났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게 돈 다 쓰고 갔다라는 거죠. 이제 6월 달, 7월 달 근데 또 그러면 안 올 거냐? 또 여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아예 데려오기 위해서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예전에 분양을 했다가 오히려 그거를 다시 돌려주고 자체 운영을 하면서 빚을 좀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신용평가 이번에 받았을 때 굉장히 잘 나와서 오히려 지금 부채가 좀 줄어든 상황이다. 자산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 보면 롯데관계발 지금 바닥 탈출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면 이게 주봉인데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바닥을 이제 거의 한 8,000원대, 9,000원 밑까지 하회했다가 이제 머리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고지들이 보이죠. 예, 이 고지까지 충분히 달려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고지 한 중반 정도인 한 13,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관광객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종목 언제 움직여줄까 그 시작 포인트를 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좀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언제 움직여줄지 그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수현 팀장님의 두 번째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제가 대장주. 네.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화장품 무슨 섹터가 이유죠? 네. 제가 그동안은 뭐 아이패밀리 SC, VT, 인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때부터 슈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화장품 섹터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통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컴다운을 할 때가 아닌가. 그 이유가 월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뭐 VT, 인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월봉 차트가 거의 40%, 50%, 80%에 가까이 성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평선의 꺾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만치의 성장세가 나와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오른 자리에서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VT라든지 아이패밀리 SC 뭐 굉장히 모멘텀 좋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각 산업에 대한 성장세에도 기대가 됩니다만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차익에 대한 물량들 현재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수급의 연속성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쪽에서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뻔한 말씀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와 주긴 했어요.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약 7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화장품 섹터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선 그 먼저 대장주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화장품 섹터 쪽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계속 봐야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국내외 쪽에서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알엑스라는 모멘텀이 좀 편입이 되면서 미국 쪽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주가에 이미 녹아들어 있긴 한데 하지만 주봉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 성장세도 기대감도 계속 단단하게 있어서 계속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위치 자체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이어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리스크로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화장품 섹터의 그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SK그룹 관련 이슈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최태원 SK그룹의 회장과 노소영 또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 이제 이혼 소식부터 함께 짚고 갈 텐데 어제 좀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함께 짚어보실까요? 네,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1심 선고 때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과연 그 결과가 2심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좀 깜짝 놀랄 만한 그죠.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 뭐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그리고 아마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이 같은 판단 배경을 일단 좀 살펴보면요. 법원에서 설명한 판단 배경을 보면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일단 뭐 최 회장 측에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이제 받았고 또 그간에 최 회장이 이제 그간에 나타난 태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지원했던 뭐 신용카드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이제 위자료를 이 정도 책정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또 생성 시점, 형성 과정, 그 재산에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SK 주식에 대한 이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지금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 이런 재산들이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이제 증빙 자료들이 제출이 되고 그걸 법원이 최 회장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이 정도다라고 딱 일단 정하는데 그 인정한 재산 총액이 4조 원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주식 등 이런 현금이 아닌 주식 같은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혼함으로써 최 회장이 한 65%를 가져가고 노 관장이 35%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이제 1조 3,800억 원은 노 관장의 몫이다 이렇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을 한 겁니다. 네, 1조 3천억 원을 어떻게 사실 조달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3심까지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제 어제 이 선고 직후에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면 이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이런 판단이 조금 편향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변호인이 패소를 하더라도 그냥 아쉬웠다. 뭐 다음 다시 뭐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더 소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 편인데 이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표현한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조금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서도 상당히 좀 놀란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상 감당하기는 힘든 그런 액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 회장 측은 아마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를 아마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아마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지금 고인이 됐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됐고, 그 부분의 대부분을 이제 또 노 관장한테 나눠줘야 된다라는 법원의 이런 판단들이, 이런 사실 인정들이 조금 잘못된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좀 따지는 그런 재판이라면, 대법원에서는 이게 제대로 법리가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마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 소송이 사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최태원 SK 회장은 아무래도 뭐 이 1조 3,80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뭐 보통 액수가 아니죠, 사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뭐 1심에 나왔던 665억 원도 절대로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 규모도 그렇고 대략 계산해 보면 1심의 20배씩입니다. 위자료도 20배, 그리고 재산 분할도 20배 정도가 더 많아진 그런 금액인데, 지금 앞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이제 SK그룹사 주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역시 SK그룹의 정점에 있는 SK 주식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대략 이제 금액 액수로 따지면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 SK 주식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1조 3,800억 원을 준다면,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또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주겠지만, 단순하게 만약에 SK 주식회사 주식으로만 감안하면 거의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을 그렇죠.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 회장은 절대로 이제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벌써 이제 어제부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최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사 주식, 그러니까 상장사 주식을 넘겨주기보다는 비상장사 주식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이 그룹 경영권 문제로까지 지금 비약이 돼서, 어제도 사실 SK 주식회사 이 주식이 엄청 주가가 맞아요. 많이 뛰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아마 지금 많이 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향후 이 SK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지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에 이제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대법원에 이제 아마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이렇게 뭐 배당을 하고, 딱 배당을 해서 재판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만 보더라도 한 넉 달 정도는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법원이 또 얼마나 빨리 결정할지, 이 사건이 좀 액수도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빠르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은 적극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펼치면서 또 자금 마련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도 아마 구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파이널샷 저희 출발하면서부터 SK 주가가
17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0%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요 이슈는 사실 계속해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SK도 있지만은 하이브와 어도의 민희진 대표 간에 이제 관련된 판결도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어제 이제 그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민희진 대표의 그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어도의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이브가 자신의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죠. 그 의결권은 이제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자신의 지분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임시 주총에서 일단 민 대표는 자리를 지켰고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 또 사내이사가 3명 선임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도에는 이제 민희진 대표와 그리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3명이 이렇게 같이 또 회사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 뭐 불편한 동거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번 가처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이사 1명이고 이제 사내이사 3명이 또 하이브 측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가처분 인용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그 주주간 계약 자체를 좀 인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2026년 11월까지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그 사내이사 또 대표이사 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어떤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법원의 결정 내용 중에서 네. 이제 자신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측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앞으로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또 절차를 밟을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민 대표 측에서는 일단은 법원이 일단은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을 해임한 경우에는 이것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 임시주총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어떤 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또 관심이 모아지고요. 사실 지금 이제 또 민희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는 계속해서 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주가가 지금 한 2% 정도 내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제도 어제는 좀 뛰었던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주가를 보면 하이브가 한 뭐 23만 원을 못 돌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는 뭐 20만 원 밑으로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또 매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고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은 저희 파이널샷에서 함께 좀 전해드리고 또 주가적인 측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핫한 이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에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뭐 부당하게 그룹 계열사를 합병하고 뭐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데 관여했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1심에서는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항소심 첫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뭐 검사 측 그리고 이재용 회장 측이 서로 이제 뭐 증인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검사 측은 이 항소심 시작에 앞서서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재벌 봐주기다 이런 좀 비판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첫 그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사 측과 이 회장 측은 이제 증인 선정을 놓고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는데
검사 측에서는 이제 회계 전문가 11명 정도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라고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했고, 이 회장 측은 이 사람들은 직접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라는 사람들인데 이게 검찰 측 입장을 그냥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은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항소심 재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심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검찰 측이 또 새로운 증거 2,000개 정도를 제출했다고 네. 또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만나는 날짜를 7월 22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뒤에 보자 이렇게 네. 된 거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시간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 보면 앞으로 항소심도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그 기간 자체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시장 5월에는 아무래도 HLB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 마지막 즈음에 주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독 변동성에 취약한 섹터여서 이 HLB 관련 주식들뿐만 아니라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도 5월 마지막 주에 이 방사성 의약품이 등장을 하면서 이 주가 상승을 다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활용해서 이 질병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정밀하게 타격해서 치료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치료법인데요. 이 방사성 의약품에는 좀 장점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표적 기능으로 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로 한다라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조직 검사 없이 암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진단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동시에 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활용성이 좀 높게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동위원소보다 반갑기가 2.5일로 짧아서 활용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두각이 좀 드러나고 있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더 성장할 것이다 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2022년에 이 방사성 의약품이 52억 달러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의 힘을 받아서 2032년 즈음에는 137억 달러까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유독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 안에서 가장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글로벌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노바티스입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바티스는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시장의 영향력을 더 활발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의 제약사인 팩티드림과 함께 공동개발 계약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5월 2일에는 마리아나 온콜로지를 1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과 힘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티스가 우리나라에 이 플루픽토라는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전립선 암 치료제인데요. 이 플루픽토가 지난 2022년에 미국에서 먼저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1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넘기게 되면서 시장성은 물론이고 이 효과에 대한 힘이 더 입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특히나 전립선 암 시장은 뭐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제가 더 적은 암이다라고 밝혀진 상황이었는데, 이 치료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도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확대가 되고 이 치료제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SK 바이오팜 그리고 퓨처캠, 두캠 바이오가 이 시장의 경쟁을 시작한 상황인데요. 우선 SK 바이오팜은 SK그룹이 투자한 원자력 기업인 테라파워와 협력을 해서 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전략을 이미 실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퓨처캠 역시나 지금 전립선 암 치료제 부분에서 이미 미국에서 이상의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듀켄 바이오 역시나 방사선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방사선 의약품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입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의 기대치에 이 기업들의 이 기술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어떤 흐름으로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 이슈 그리고 참 어려웠던 5월장을 뒤로하고 우리가 6월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움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라는 종목은 없지만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참 계속해서 상장한다 하고 6월에 이르면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6월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벤트 플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강하게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네이버입니까? 아니면 네이버 웹툰 관련주입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주인데 그 웹툰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잃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 테마로서 부각받는 관련된 기업들로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는 그렇게 좀 관련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웹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6월에 그 미국 상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건데 이러한 이슈는 계속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상장에 대해 위해서 뭐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 주관사를 좀 선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상장 예비 심사들을 통해서 이제 절차를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좀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이버 웹툰 미국 본사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주식 플랜 그 수석 관리자 채용 중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좀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지금 나스닥에 상장할 건지 아니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라는 얘기들이 거의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에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미국 상장 가능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상장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네이버 웹툰의 개별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하반기 때 일본과 북미 지역 그 영상화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7월에 시네탑 그 원작 애니메이션 시즌2를 좀 공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두나가 있는데 이두나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연내 좀 공개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의 경우에는 지금 Y랩이 사실 대표적인 그 네이버 웹툰 관련주긴 한데 Y랩의 경우에는 지금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여력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Y랩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MBT의 경우에 좀 모멘텀이 다양하다 보니 MBT도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DNC 미디어의 경우에 나 혼자만 레벨업에 따른 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웹툰에 따른 전반적인 이슈가 부각된다 하면은 같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웹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Y랩 그리고 MBT, DNC 미디어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또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이브입니다. 현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고 오늘 아침에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희진 관련 인물이 2명이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희진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 대표님께서는 오늘 하이브 주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노이즈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도 이제 출연하기 전에 이제 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걱정이 되던 찰나에 지금 보니까 주가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2% 있습니다. 하락에서 그래도 1% 하락까지 좀 줄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레이블 하나의 소음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주가를 보면 이제 최저점이 한 18만 5,700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뭐 노이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만 원에서 19만 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뭐 여기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다시 하락을 한다 해도 그 하락선은 좀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한령 해제에 따른 지금 엔터에 다시 좋은 훈풍이 불기도 하고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진 실적 그리고 하이브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이슈 이외에도 위버스라는 사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엔터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노이즈가 있는 하이브보다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SM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대신 하이브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18만 원, 19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8만 원, 19만 원 바로 지켜준다라고 의견 주셨고 반점희 소장님은 어떻게 뭐 윤내림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뭐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그냥 하이브만 놓고 보자 한다면은 이러한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SM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손절을 최근에 이제 감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지분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블록딜이 하면은 결국 하이브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추후에 좀 흐름들을 더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시점이 마무리되면 그때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보니까는 18만 원, 19만 원 그래도 지켜준다라는 게 윤 대표님의 말씀이고 반점희 소장님께서는 글쎄 뭐 여러 가지 블록딜 이슈라든지 아직 좀 노이즈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음 종목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 윤혜림 대표님께서는 또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오늘은 뭐 거의 반응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뭐 화장품도 고공행진인 걸 보니 하반기에도 이런 수출 실적이 좋은 화장품, 음식료주는 이제 계속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주가가 미미할 때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1분기 실적에서 해외 비중이 한 75% 정도를 시현을 했는데 이제 다가오는 2분기는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한 40% 가까운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73%
33% 정도를 차지하는 763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에 대한 수출액이 이제 1분기에 연평균 30% 증가에 이어서 4월에도 전월 동기 대비 한 46.8%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바 있어 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단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좀 다음 상승을 위해 건강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라면 피어인 이런 도요수산 그리고 니신푸드를 감안했을 때 뭐 밸류에이션 상승은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사와 대비했을 때 해외 매출 비중도 삼양식품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뭐 작년으로 비교해 보자면 도요수산과 이제 니신푸드의 해외 비중이 각각 45%, 37% 정도였는데 삼양식품은 이제 올해 수출 비중만 무려 80%를 육박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 불가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을 보면은 이제 인기 제품이 까르보나라 불닭이고 이제 또 미주 하바네로의 불닭 그리고 아시아에는 야끼소바 불닭 또 중동에는 뭐 마살라 불닭 등 이렇게 지역별로 좀 맞춤형 제품을 출시를 해서 시장을 좀 골고루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채널을 지금 다각화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이 한 번 더 상승을 위해 숨고르기를 좀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1만 6천 원 선 지지 여부 그리고 혹시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48만 원 8천 원 선 지지를 해주면 충분히 이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 내려왔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업체기는 한데 ODM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 한학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뒤늦게 좀 그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학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전 개인적으로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오는 게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는 오히려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이 좀 어느 정도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뒤늦게 부각받았던 점을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냥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테마적인 형태가 그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하라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태양광 시장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만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미래는 어떨지 함께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친환경적인 관심이 좀 시작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더불어서 이 각 정부들의 정책적 모멘텀까지 좀 든든하게 뒷받침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이때 IRA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견제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폴리실리콘이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태양광 기업들 실적까지 좀 개선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서 이 설치량이라던가 신규 발전소의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 흐름이 살짝 좀 주춤한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공급도 악화가 되고 이 경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급이 이 중국산의 정말 저렴한 태양광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었는데 특히나 규제가 없는 유럽 시장으로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태양광 기업들을 보유한 이 국가들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라던가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쉽지 않고
않고 이 태양광 업황 전체적으로도 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규 설치 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발전소 건설도 그렇고 이 주택용 신규 설치 자체도 많이 줄어든 흐름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24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런 하락세에서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에서 정말 저가형 공급 과잉을 강력하게 이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강력하게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금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 전력 소모가 이제 3배에서 5배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 2034년에는 117억 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면서 뭐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이 전력단, 재생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좀 2023년에 주춤했던 글로벌 신규 설치 시장이 이제는 성장할 것이다, 바닥을 딛고 상승을 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 시장 안에서는 신규 설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은 뭐 아무래도 안정적인 공급이라던가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점에서 더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뭐 다른 발전에 비해서 이 발전소를 짓는데 인가부터 완공까지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빨리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로 할 때 이 시점에 딱 맞는 발전이 아닐까,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선 뭐 태양 에너지 관련해서 웨이퍼, 셀, 모듈, 폴리실리콘 관련주들이 이 소재단에서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솔루션, 대명에너지가 지금 이미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형주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지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LG전자가 이제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멘텀과 동시에 이제 하락 브레이크가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TV 사업부를 제외한 모두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TV 수요 개선에 힘입어서 한 연평균 16% 증가를 할 거지만 이제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이 부분은 수익성이 하락할 거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좋은 실적을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최근 LG전자에 부각되는 이슈는 이제 새로운 재료죠. 이제 전기 먹는 하마인 이 AI의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이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확보했다. 지금 이 재료로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국내 대기업 등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용 냉난방 공조 솔루션을 공급 확대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냉각 시스템 대세는 뭐 공냉식, 수냉식, 침 직접 냉각 및 액침 냉각 등 이 혼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방식이 될 전망인데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업화가 둔화가 되면서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것처럼 이 부분도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데이터가 아직 이제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런 넥 전력 밀도와 좀 기술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전 사업부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의견을 주기는 어렵겠으나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플랫폼 사업 및 냉각 시스템의 사업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제 가전 매출도 지금 올해 매출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 있어서 이제 사실 또 2분기, 3분기, 4분기도 이제 재료가 시장에 크게 없기 때문에 실적 상세가 좀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부터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을 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 이평선이 241선 한 10만 2천 원 선은 지켜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뭐 죽지 않았다라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LG전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좀 보자. 주가는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지난주였던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져오셨는데 또 비슷한 결의 퀄리타스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주가 괜찮았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분위기, 오늘 좀 내리지만. 네, 그 반도체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달 좀 뭐 삼성에 대해서는 노조 얘기 나오고 뭐 SK 쪽은 예, 세계 이혼 나오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다음 주 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내용이 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P 관련된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IP 라이선싱 그리고 그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동사가 그 삼성과 그 AFWP라고 있는데 이게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20억 좀 출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투자 차익 목적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전일 좀 급등을 보였지만은 윗골을 좀 길게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상증자에 따른 내용 때문에 좀 그 이슈가 좀 된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난 7일 때 이제 동사가 600억 규모의 그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정 발행가가 23,000원이었거든요. 23,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23,000원대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증권 취득 자금을 통해서 20억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삼성 그 AI 반도체 관련된 이것 때문에 좀 투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좀 밝혀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을 했을 때를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안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 그리고 29,000원, 27,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차익 시장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관점을 두고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뭐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보다는 그 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엮여서 내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때마침 또 윤 대표님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저런 노이즈로 주가가 그러니까요.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지금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실적 매력도가 발생할 이 레거시 회복 구간이 이제 1차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AI 수요향 이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2차 상승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대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이즈들 때문에 자꾸 상승을 하려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73,000원 선은 꼿꼿하게 지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이 HBM3 퀄 테스트 결과 확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클 방향성도 2분기 실적 통해서 명확해질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뭐 상반기까지는 미완성이겠지만 사실 이제 디램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 확대로 올해 물량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를 할 거고 HBM3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아서 실적 개선 모멘텀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메모리 이익 극대화가 좀 더 중요하다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저하고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점을 통과한 이 파운드리를 감안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부각은 여전히 좀 높다. 그래서 73,000원 선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뭐 전문가분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사실 모두 다 사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삼성전자인데
아무도 안 사는 게 또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기대감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다만 주가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조민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했던 이제 갭에 대한 실적이 워낙 잘 나섰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상반기 때 재고 정책 이후에 이제 북미 쪽의 우려 소비가 지금 올라간 모습을 오늘 실적 발표로 조금 증명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JS 코퍼레이션이나 한세실업이죠, 강한 상승이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건 단기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갭 업체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OEM 업체들도 덩달아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K 그룹주 관련된 흐름이 있긴 하지만은 SK가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상고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판을 뒤집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SK 쪽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인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 흔히 배당 정책이나 주식 소각에 대한 흐름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서는 좀 SK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화장품인데요. 물론 어제 얼타뷰티도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이 지속적인 흐름이 나왔었지만은 오늘 오후에 한 2시쯤에 실리콘투가 이제 최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조금씩 매도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화장품에 대한 투신 자체가 좀 차익 실현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자율주행 관련주인 넥스트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AHD도 있고 ISP 그리고 ADAS 이제 흐름 그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이 사진이나 이 이미지 영상 자체를 이제 영상 저치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ISP 방식인데,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올해 한 7월 달부터 ADAS 의무 장착을 해야 되는 그 제도가 이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칩들이 이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GM이든 폭스바겐이든 BMW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의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흔히 ADAS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계속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넥스트칩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FSD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좀 잡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저가 공세에 따라서 아마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이제 자율주행이라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넥스트칩을 지금이라도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칩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아펙스 파트너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렇게 5월 시장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약세, 네. 코스닥은 좀 강세 마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종가에 종목들마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고요. 오늘 뭐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좀 물론 5일선은 지켰지만 한 3%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영향이 큰 종목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좀 하락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오후 들어서 뭐 한 2시 반 이후에 좀 이렇게 하락하는 약세 업종이 좀 늘어났지만 좀 장 초반에는 뭐 음식료 업종만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업종이 좀 강했고 그래서 뭐 지수는 약하지만 오히려 상승 종목 수는 오늘 많았기 때문에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투심은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좀 섹터별로 살펴보면은 뭐 화장품 일부 좀 차익 실현 모습도 나왔지만 여전히는 강세를 보였고 뭐 신재생 쪽도 강세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쪽은 약세를 보였죠. 근데 좀 이쪽에서도 좀 섹터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FC는 두산 PLC를 중심으로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뭐 이렇게 유통 쪽에 베스트바이는 급등했지만 또 유통업체 콜스는 급락했고 또 AI 쪽에서는 C3 AI가 또 급등한 반면에 또 이제 세일즈포스는 급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커지는 것은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오늘도 강했고 신재생 에너지도 뒷받침해줬던 오늘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도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좀 강력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지금 강보합권 0.14% 상승하며 2,639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폭을 더 키워냈습니다. 0.67% 상승하며 8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은 어떠할까요?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616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면서 오늘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1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가도 밀렸고 참 이슈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과 섹터가 또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마켓 스피를 통해서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해운 물류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미용기기 쪽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오늘 그룹 지주가 2.9% 넘게 상승했는데 SK가 10% 이상 올랐고 SK 우선주가 오늘 거의 2시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더니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참 이슈별로 움직이는 장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 코스닥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전강 후약의 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더 강하게
강하게 올라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 나왔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강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형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73,500원대. 다만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이상의 하락세 189,2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LG엔솔 1% 가깝게 상승세. LG엔솔은 이번 주 들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1% 넘게 빠졌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주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하락세. 사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셀트리온도 0.6% 하락하면서 176,200원대, 포스코홀딩스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KB금융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래도 좀 시세가 아주 단단하게 좀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만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79,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쪽이 그래도 오늘 시장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가깝게 상승세, 에코프로가 5% 가깝게 상승하면서 94,00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에코프로는 하루는 급락했다가 하루는 급등하고 계속해서 좀 불안한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에서 3.2% 넘게 상승하면서 185,900원대,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는 HLB를 제외하고는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0.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상승하면서 48,000원대에서 49,00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외의 기업들 약간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5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월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6월 시장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우선 월요일 시장, 6월 첫 시작은 어떻게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참 매월 첫 거래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기, 2분기 마지막 거래월의 첫 거래일이라서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장 막판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렇게 좀 상승한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게 추세적 상승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거의 보합에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오늘 4일 만에 반등한 거고요. 코스닥이 3일 만에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좀 하락 폭도 좀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도 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이제 한 주 동안에 살펴보면은 PMI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주 후반에 중요한 또 이제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6일이라는 게 또 목요일이라서 이게 금요일 그러면 연휴 전에 좀 다소 좀 한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매매를 하실 때 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섹터에서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오늘 원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일부 종목 좀 출렁거린 부분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한 이틀 전에 미국에서 원자로 신설 대책반 워킹그룹이 신설이 됐거든요. 이게 그 3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에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나라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미국 쪽도 대책을 이렇게 꾸려가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원전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6월의 첫 시작, 월요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그 이사님하고 생각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오늘 좀 기대는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오전부터 굉장히 좀 강한 장세를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왕왕왕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 미미하게 나타난 원인이 내생 변수적 요인이 강해요. 내부적 요인. 네. 그러니까 즉 환율이 급등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인들의 강한 매도세를 불러왔고 이런 부분이 6월장도 만만치 않겠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방망이를 굉장히 길게 잡고 홈런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끊어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5월장에서 좀 뚜렷한 특징이 또 하나가 이게 순환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좀 많이 빠진 섹터가 결국은 또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지고 또 다시 올라오면 또 가격적인 매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방망이를 짧게 잡는 관점에서 보면 6월장의 순환매, 즉 6월장 첫째 주의 순환매는 로봇 관련주 내지는 그리고 지금 이사님께서 얘기하신 원전인데 저는 원전을 조금 더 축소해서 SMR 그러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 쪽으로 소형 원전 쪽으로 소형 원전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뭐 좀 대형주 위주, 중대형주 위주의 매매 전략이 맞고 좀 짧게 끊어쳐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하고 이제 원전 SMR 관련주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6월 시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분이 또 함께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어떤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저는 비나텍을 네. 이제 뽑아봤습니다. 오늘 3.4%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도 지금 4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고 외국인도 이제 3일째 매수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상단에 이제 프로덕트 이제 제품이라고 해서 클릭해 보면 딱 2개가 나옵니다. 이제 슈퍼 캐패시터랑 이제 연료 전지 딱 2개가 나오는데 연료 전지를 클릭하면 정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촉매제도 있고 뭐 지지체도 있고 뭐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이제 MEA 등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시장에서도 부각받고 있지만 연료 전지가 부각받고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도 뭐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등등 정말 많은데 비나텍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뭐 수전에나 연료 전지 뭐 업체들과 뭐 협상 중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니라는 점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해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100억 원대,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원대인데 좀 이렇게 주가라는 게 좀 앞다 땡겨서 저렇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감안한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대는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 주가 아래에서 뭐 분할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62,000원, 손절가로는 49,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비나텍 목표가 62,000원까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한전산업을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어떻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한전산업이 좀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 SMR이 지금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성비가 특히 높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 부품이라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전산업을 공략하는 것은 뭐 지금 너무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시총이 아직도 낮아요. 시총이 낮고 이제 뭐 산업이 이제 보통 사이클을 보면 개화, 그다음에 이제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정체기를 맞이하고 쇠퇴기를 맞이하는데 이건 지금 도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시초가 공략해서
목표가는 14,300원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11,100원 무너지면 이건 다시 10,000원 밑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11,100원 무너지면 일단 손절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1,100원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지금 SMR이 가장 핫한 재료라고 저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SMR 관련주 계속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전산업 14,3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 흐름 상승의 힘 그리고 업종 전반적으로 섹터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의 비나텍 그리고 대표님의 한전산업까지 월요일 시장, 6월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등장으로 일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가 지난해 9월에 공개한 거대 언어 모델 루시아의 차세대 모델인 루시아2를 선보였는데요. 약 8개월 사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200년, 앞으로 2만 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는 시대가 오겠죠. 솔트룩스가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 루시아2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루시아와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은 1.5배 늘어난 1.5테라바이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큰은 64,000개 수준으로 32배, 심층 질의응답 정확도는 30% 확장했습니다. 루시아2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 사용이 가능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한국어를 했다가 영어를 했다가 하는 이러한 교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차 사용이 가능해지면서도 토크나이저의 효율성은 기존보다 20%나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솔트룩스는 지난 3년간 준비한 초개인화 인지검색 서비스 구버도 선보였습니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벡터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답변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한층 심층적인 2차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뇌 기능인 커넥톰이 세계 웹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내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경일 대표는 그동안 투자한 연구개발에서 본격적인 결실을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확정 매출이 500억이 넘었습니다. 저희 연말까지 나머지 경주에서 목표가 600억 원을 넘기는 거입니다. 거의 400억 원에 해당이 되는 돈을 R&D로 지난 3년 동안에 일종의 용기를 내서 쏟아붓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면서 수익 모델을 가동화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6년 말까지 시총 1조를 찍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강남구가 오늘 코엑스에서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는 로봇 사업 육성 정책을 알리고자 지난해 11월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처음 열었으며 이번이 2회째입니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로봇 도시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로봇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전시 체험존에는 3개 기관과 5개 학교, 40여 개 로봇 기업이 참여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소개하는 80여 개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 로봇 거점지구를 기반으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강남을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실 시어스 테크놀로지 대표가 내년에 온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가 외래 진료, 검진 스크리닝,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싱크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서비스 구독료 등이 회수되는 시점이라 올해는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AR 기술을 바탕으로 심질환 진단 및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이후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 시너지, 건강검진 시장 선점, 서비스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실적 성장세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는 어제 제11회 이데일리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11회를 맞는 행사는 아마추어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공모전입니다. 행사에는 곽재선 회장, 이익원 사장, 곽혜은 이델리엠 대표 등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띵크그린 자연의 소중함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1,40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 중 9개 수상작과 40개 입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박선 작가의 무심코 버린 쓰레기, 동물에겐 치명적인 간식거리에 주어졌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활약한 배우 송은혜의 미니 콘서트가 열려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수상작 전시는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6월 시장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